네, 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과정의 차고페페입니다. 중국의 쌍순환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 중에 네 번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밸류체인 내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아이폰이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건 아시죠? 그 애플 본사에서는요, 어떤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고요, 전체적인 설계를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폰을 직접 생산을 한 중국은 이 100만원 중에서 대략 얼마를 가져갈까요? 만약에 아이폰이 100만원이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는요, 만원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원 안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다른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하나의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은 여러 단계의 공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공정 중에서 어떤 공정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공정이 있고, 어떤 공정은 돈을 조금 가져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는 공정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는 고부가가치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중국이 자기 내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밸류체인 안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들어가겠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제가 먼저 번에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내수 시장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지도부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조금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자기 수출 경쟁력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조금 사고방식이 강했다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시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달러가 흔들리면은 결국 내가 벌어들인 게 다 날아가는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 소비국이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도층이 그렇다면은 우리도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내수 시장에다가 굉장히 투자와 어떤 그 경쟁력 강화를 집중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국 전체 GDP 안에 내수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한 40에서 50%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지금 6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수의 비중이라는 거는 내수 경기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투자해서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비중 중에 순수하게 소비로서 구성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수 소비라는 거는 사실 뭡니까? 저희가 핸드폰으로 뭘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매장에 가가지고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최종 소비자단에서 발생하는 이 매출, 이걸 영어로 리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국말로 링쇼우라고 그럽니다. 최종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소비력이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최종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느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숨어 있는데요, 빈부격차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전체가 GDP가 늘어나면서 돈이 많아진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혹은 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돈이 많은 사람만 계속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지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어떻게 해서 이 100만원이 1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TV를 한 대를 보는데 이 한 대가 두 대까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소득이 100배가 올라갔다고 해서 집에서 TV를 100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100배가 올라갔어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TV는 아마
100배까지의 그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품에서 다 그래요. 즉, 이 빈부격차 문제가 내수 소비력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양회가 끝날 때에 리커장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중국 전체 인구 중에 약 6억 명의 인민들이 한 달에 1000RMB, 1000위안의 돈을 가지고선 살아가고 있다. 이 1000위안이라는 거는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6만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국 전체 중에 6억 명이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 정부 당국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수 소비를 올리려고 했을 때 이미 돈이 많은 연해 지역에 있는 부자들한테 돈을 더 주면은 내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이 너무나 없는 이 6억 명한테 돈을 더 줬을 때 올라가겠습니까?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월 1000RMB 받는 사람을 월 2000RMB 받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죠. 뭐 5만 RMB, 10만 RMB 이렇게 버는 사람한테 월 1000RMB를 더 준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돈인데도 이 돈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들, 월 1000RMB 받는 사람한테 또 1000RMB를 더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것이 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머리가 아픈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할 것인가, 이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빈부격차 문제는요, 자본주의, 시장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해결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의 체제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가지고 있는 체제가 그 우수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이 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저는 크게 도시 노동자하고 농촌 노동자 둘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 노동자 관점에서는요, 일단 임금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달에 3,000RMB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4,000원이 될 것인가, 5,000원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유효한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늘어나야겠고요. 추가적으로는 거주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거주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 노동자 입장에서 살펴보실게요. 농촌은 개혁개방 이래로 시장 요소가 굉장히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경제에 어떻게 하면 시장 요소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농촌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 특히 산동성 같은 데는요, 허촌빙주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 노동자 쪽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나라에서 쌍순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출하는 물품이 중간재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여러 가지의 공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잘 팔아요. 그런데 중국의 이번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중간재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서 내가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 기업들이 나의 어떤 포지셔닝을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중국에서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라든지 다른 시장에서 비중을 높여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만회를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충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바라볼 때에 의미가 있는 시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관점에서 상순환 전략을 봤을 때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목적은 소득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중국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뿐만 아니라. 근데 농촌에서 소득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저는 다시 도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 격차, 여러 가지 인프라 격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중국의 도시화율을 높이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 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도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수많은 대도시들이 그 외연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있는 도시가 제가 먼저 본 다른 영상에서 중국에 비어있는 땅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은 계속 땅이 많으니까 무한정 발전시킬 수가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산지라든지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농작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체 인구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됐을 때에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농토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 농작지는요, 절대로 도시로 변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빼고 나면은 실제 도시로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혀 뚱딴지 같은 도시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건요, 중국에서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약 20개 정도의 전국에 대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고 있는 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해성과 같은 새로운 도시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그 예전에 대도시로 알려졌던 티엔진 같은 곳도요, 지금 경제의 어떤 성장 동작을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삼성이 이제 핸드폰 공장을 빼서 텐진이 어려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중국은 베이샹, 광션이라고 4개의 도시, 이 도시들이 거의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신일선 도시라고 불리는 약 10개 정도의 대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선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또 신일선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해가면서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가 됐을 때에 그 도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이 만약에 중국 정부 당국자라면 나 같으면 중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나 같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너는 무슨 외국인이 거기서 네가 그런 고민을 왜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정책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구체적인 어떤 지역별 경제를 놓고 한번 봐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이 78년도, 79년도부터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시장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체계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테스트베드로 썼던 곳이 광동성의 심천이라는 곳이죠. 션전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반응이 좋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점점점 추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한 몇 개의 경제권이 있습니다. 이 경제권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이제 거대한 경제 체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동성에 있는 주산지아오라는 주강삼각주라는 데가 있어요. 이 광동성 주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이 경제권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러시아, 캐나다 정도 급의 어떤 경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강삼각주 경제권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큰 경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권은요, 이미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GVC 체계 안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이제 세계의 탑 클래스 그 드론 업체인 DJI 같은 업체들이 이 지역에 있죠.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제조 경쟁력이랄까요? 어떤 그 상품력,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능력은요, 이미 중국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전략을 추진할 때에 주강삼각주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임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위안화의 그 국제화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강삼각주가 중국에서 제일 큰 경제권이냐? 놀랍게도 여기보다 조금 더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장산지아라고 부르는 그 장강삼각주 경제권인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옆에 수저우, 항저우, 난징, 닝보 이런 도시들이 우죽순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 경제권이요, 중국 전체에서 경제권으로 쳤을 때 제일 큽니다. 엄청나게 큰 경제권이고요. 여기도 이미 GVC 안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 예전에 이 2000년대에 중국의 서부 대개발이라고 시부다 가이파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서쪽을 개발하자 그런 그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하냐면요, 서안, 종칭, 정두를 얘기합니다. 이게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해 지역과는 완전히 별도의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방금 말씀드린 주강, 장강만큼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이 지역의 경제권은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서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인근 국가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국가들이 잘 못 삽니다. 자기들도 지금 막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죠. 나머지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찡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베이징, 티엔진, 그 다음에 허베이, 하북성 쪽 경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원래 찡진지라는 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해만, 그 보하이완 찡지추엔, 보하이완이라고 발해만 경제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북경과 천진을 감싸고 있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고요. 그 발해만 경제권은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권의 최남단에는 산동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제권이 만약에 제대로 완성이 돼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제권력을 스스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경제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베이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이징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저게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북한 경제가 개방이 돼서 협력이 강화가 된다면 이 발해만 경제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고요. 향후 중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과 어떤 하나의 경제권력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중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만약에 하나의 경제권력이 되면요, 나머지 동남아시아,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는데 거기서 또 핵심 역할을 하기 좋은 위치가 이 발해만 경제권입니다. 근데 이 발해만 경제권은 중국 정부가 거의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잘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미국 때문이라고. 미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다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국으로 인해서 그 북한이 현재 중국이 생각을 한 것과는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태가 연출이 되면서 이 발해만 경제권이 언제라도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요런 어떤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국 쌍순환 전략의 어떤 네 번째,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밸류체인 내에서 그 고부가가치 산업존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점점 길어져요, 이게. 저도 지금 좀 당황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쉽게 전달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지금 이번 쌍순환 시리즈가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건너뛰기를 하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천천히 들었는데 나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잘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거는 순수하게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5가지 관점 중에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5번째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